강의 요청이 하나 왔는데 이제 제가 그건 하기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 요청이 뭐였냐면은 삼성의 협력사 사장단하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인공지능 개발이라든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가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거를 물론 제가 준비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해외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 연구라든가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강의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뒷북치는 거라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러니까 리포터예요. 리포터 형식의 강의를 제가 싫어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강의여야 되는데 지금 뭐 독일 이만큼 잘 나가고 있고요. 중국 이만큼 잘 나가고 있고 미국 이만큼 잘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버틸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대안이 되지 않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인공지능이 먹고 사는 밥이라는 것은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듯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공부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어떻게 지금은 그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개발로 넘어갔는데 알파고도 그 바둑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자기 스스로. 이 바둑판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대결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경우의 시나리오를 쭉 잘 써서 펼쳐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공장을 잘 돌리는 인공지능 정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동화가 잘 되는 정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표준화되고 전 세계가 몇몇 IBM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장악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에 음성으로 최신 폰은 음성으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IBM, 구글 이런 그런 큰 글로벌 플랫폼 회사의 인공지능을 깔고 있단 말이죠. 일본에서 그 페퍼라는 로봇도 IBM의 왓슨이라는 것이고 길병원에서 암 진단하는 인공지능도 IBM의 왓슨 걸 갖다 쓰는 거예요. 돈 주고 갖다 쓰는 건데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빌려 쓰는 비용이 점점 좀 줄어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인터넷 접속할 때 KT에 돈 주고 접속하던 때가 있었어요. 전화선으로. 네. 느리고 비쌌어요. 속도가 느리고 비쌌죠. 근데 요즘에는 공공 와이파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공공 와이파이.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접속이 무료화가 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무료화가 됩니다. 인공지능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무료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후에 우리의 생활 그거를 지금 이제 물론 어머니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산업체에서는 뭐 당장에 이렇게 뭔가를 생산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현황,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런 걸 해봐야 되게 힘만 빠져요. 왜냐면 너무 무력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과 골리앗 정도면은 좀 해볼만 한데 그 정도도 아니고 골리앗과 개미 정도? 뭐 이 정도예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빨리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덩치 차이가 거의 100배 차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싸워볼만 다윗과 골리앗은 덩치 차이가 몇 배 났을까요? 몸무게로 따지면 아마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 정도면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근데 100배 차이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정도 지금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여기서는 못하네요. 여기서는 20년 후, 30년 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그 선배들이 그랬어요. 뭐 서울대였지만은 어떤 선배들이 서울대라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력고사 수능 그 만점 정도 가지고서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막상 거기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도 유학 가려고 도서관에서 계속 영어 공부해요. GR이라고 해가지고 유학용 영어가 또 따로 있어요. 어휘력이 굉장히 세죠. 어찌됐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서울대에 딱 가면 어떤 부류로 나뉘게 되냐면은 나 영어 원서 아니면 안 봐 이러면서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생활 하는 부류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쪽 부류는 아니었어요. 영어를 다 까먹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류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영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단 아니냐, 의사소통의 수단 아니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단이다 그러면은 내가 의사 전달을 뭘 할 것인가, 그걸 콘텐츠라고 그러거든요. 콘텐츠 개발을 더 열심히 해야지 대학 4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보낼 것이냐 라고 주장하는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콘텐츠 개발에. 왜냐면 예전에 제가 대학 89년부터 뇌과학하고 미래학에 동시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도 언젠가는 자동 통번역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동화가 될 거다. 우리가 뭐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해도 그것을 영어로 직접 전달하게 해주는 뭔가 수단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다 걸었죠. 거기에다 걸고 시간은 똑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책 읽는 시간이 있다면은 저는 책 읽는 시간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그쵸? 거의 30년이 흘러가는 거죠. 한 2년만 있으면 30년이 되는데, 딱 되니까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을 했냐면, 내가 생각만 하는데 상대방의 귀에 들리는 정도까지 발달을 했어요. 거의 텔레파시 기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를 개발하고 있어요. 머리띠를 하나 두르고 있으면은, 그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 지금 거의 성공을 했냐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10대 때 놀러 갔던 여름 휴양지를 떠올린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지리산 피아고를 갔다고 칩시다. 그 계곡에서 수박을 물에 담궈 놓고 물놀이 하던 때를 지금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컴퓨터가 두뇌를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프린트를 해줘요. 일치율이 90%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풍경을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점점점 정교화됩니다, 앞으로. 점점점. 그래서, 저기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미래사회에는,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연결되는 문제예요. 미래사회에는, 꿈을 재미있는 꿈만 꿔도 걔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꿈만 꿔도.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가 너무 재미있는 애라서 아침 새벽에 깨어날 무렵에 재미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꿈 중에서 재미있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꿈속에서 영상으로 나오죠. 그걸 인공지능이 기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사회는 한 아이가 아침에 꿨던 꿈이 그 다음날 영화로 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화 제작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제작 비용이. 저 지금 제 예전에 쓰던
갤럭시 노트 1으로 지금 제 강의를 찍고 있는데, 휴대폰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비쌌을 때, 저도 제가 100만 원 주고 산 건데, 어떻게 내 강의를 찍어서 올릴까 제가 이제 연구가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카메라 기사한테 의뢰를 했더니, 한 강의 찍는데 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한 강의 찍어서 영상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강의료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인데 50만 원 주고 그걸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TV 산점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프로 영화 기사가, 촬영 기사가 찍은 영상인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영화 한 편을 찍는다. 그러면 제작비가 거의 몇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전기세, 그 배터리 충전 비용 등등 제작비가 몇만 원이 들어가겠죠. 예전에는 몇 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IT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대 가격이라든가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봤더니 평균 10,000분의 1이 떨어졌대요. 약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모든 비용. 근데 10,000분의 1로 떨어진 것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죠? 전화세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용이 떨어졌는데도 전화세를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 기업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더 낮출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10년 내에는 이런 통신 비용이 거의 무료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무료화하기 쉬운 게 통신 비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 경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 이거 데이터 비용 너무 비싸다. 핀란드에 50배인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데이터 비용이.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는 5G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질이 좋으니까 비싸게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이 아무리 좋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10,000분의 1로 떨어졌는데, 비용이. 자, 그러면 앞으로 10,000분의 1로 또 떨어집니다. 10년 후에 또 떨어져요. 어떤 비용이 10,000분의 1로 떨어지냐? 고도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비용이 10,000분의 1로 떨어지게 돼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비용이. 지금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라든가 왓슨을 사용하는 비용은 아마 웬만한 회사에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를 줘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안 해봤는데, 근데 사실 그 인공지능 업체에서는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컴퓨터가 성능이 좋잖아요. 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인공지능 하나가 1,000명을 상대하나, 10,000명을 상대하나, 100만 명을 상대하나, 별로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격을 지들 마음대로 정합니다. 우리 10,000명한테 1,000만 원씩 받을까? 1,000명한테 1억씩 받을까? 100명한테 10억씩 받을까?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인공지능을 풀기 시작할까? 이런 것까지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를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뒤처져 버리니까. 뒤처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론을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지금은 이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인간적인 본질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극집반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극집반하는 시기, 극집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기술을 선점하고 특허를 선점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돈을 버는 시대였는데, 인공지능이 어느 한계까지 발달을 해버리게 되면
인공지능이 가격이 무료화가 되고 공짜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왜? 전 지구상에 70억의 인구한테 인공지능을 서비스해도 비용이 똑같다는 생각해보세요. 전기세도 똑같고 컴퓨터 성능이 좋아서. 그럼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게 보편제가 되는 거예요. 보편제. 그래서 가까운 미래 한 제 생각에는 2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쉽게 이게 공짜화 시키진 않아요. 그 사이에 빼먹으려고 돈을 빼먹으려고 쉽게 인공지능을 공짜화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 기업의 다 속성이죠. 그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을 공짜화 시키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공짜화 시키게 되는 기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이것을 공짜화 시키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잡아먹을 것 같거든. 75.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연구비용, 신약 개발 비용도 줄어들어요. 인공지능이 모의 실험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뭐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 개발 비용이 뭐 몇 조 들어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뽑는데 새로 나온 좋은 약일수록 왜 비싸냐는 거예요. 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죠?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만든 회사가 빚을 내가지고 몇 조를 쏟아부은 거야. 그러면 신약의 특허가 20년이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자기가 그 개발비에 2조를 쏟아부었으면 10조를 벌어야 돼. 20년 동안. 그죠? 그럼 20년 동안 몇 명의 인구가 아플 것이고, 그 한 명당 얼마씩 받아야지 내가 최소한 2조를 투자했는데 8조를 더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역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몇 명 동안 이 사람이 아플 거고. 딱 계산을 해서 약값이 정해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경쟁업체가 나타난 거죠. 그 약을 10분의 1 가격에 공급하겠다. 우리가 새로운 특허를 냈는데 그 약보다 성능이 더 좋다.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8조를 뽑아 먹으려다가 본전치기만 해도 지금은 본전치기만 해도 다행이야. 빨리 헐값에 쫙 뿌려 전 세계에. 왜? 저 약이 퍼지기 전에, 저 신약이 퍼지기 전에 우리 약을 빨리 먼저 팔아먹고 그 2조라도 본전을 회수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가속도가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훨씬 빨라집니다. 훨씬 빨라져요. 자기들 예상대로 안 돼요. 구글이나 IBM 예상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시대예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더 편리하게 해주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인공지능이 막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발달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극직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연구소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머리가 쌩쌩 잘 돌아가는 애들. 근데 그냥 보통 애들이 들어갔나요? 그게 아니죠. 수학 잘하는 애들이 들어갔죠. 그죠? 과학, 수학, 과학, 물리, 화학. 물리, 화학, 수학, 과학을 잘해야 의대도 가고 그런 연구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명문대 입시였던 거예요. 그동안. 그 명문대 입시를 통과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런 굉장한 제약업체, 굉장한 전자업체, 월급을 많이 주는 데를 우리 애를 보내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역으로 그것이 대학에서는 미적분 정도를 배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정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엘리트에 맞춰져 있었어요. 상위권에. 왜? 연구소에 들어가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근데 정말 그 국가의 이익, 큰 거대 집단의 이익을 낼 만한 인재들은 위에 몇 프로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절대 평균 애들한테 진도를 맞춰서 나가질 않죠. 상위권 애들한테 맞춰서 나가요.
근데 너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너무 상위권 애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학교 진도가 나가면 이제 서민들이 욕을 하니까 공부 성적이 좀 안 되는, 그리고 내가 과외시킬 수 없는 그 서민들이 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게 되죠. 사교육 시장이. 과외를 하면 확실히 성적이 올라갑니다. 개인 과외를 하면. 자, 전과목 개인 과외를 하는 거죠. 전과목 개인 과외.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한 번 공부 잘했던, 한 번 돈을 벌었던 집안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엘리트 경제라고 할까요? 엘리트 경제에 대해서 계속 머물게 되는 어떤, 뭐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선순환인데, 대다수가 봤을 때는 악순환이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물갈이가 안 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교육이. 네. 서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서론을 마무리를 이거예요. 마무리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겁니다. 다시 꿈을 꿔야 되고, 다시 우리는 독서 토론을 해야 되고, 다시 인문학. 근데 인문학인데, 좀 기존의 인문학이랑 조금 틀려요. 좀 더 넓은 범위의 인문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꿈만 잘 꿔도 돈을 버는 시대가 오고요. 결국에는 수단이 아닌 본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바로 영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전부 빅데이터화 돼요. 생각만 해도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게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이라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이라니까요. 지금 나와 있고 이게 조금만 더 발달하고 상용화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공상과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말을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걸 다 인식하고 거의 오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학 공식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영어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수학. 수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이게 질서 있게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왜 그러니까 뭐 공을 집어 던지거나 뭐 중력의 법칙이라거나 여러 뭐 연력학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좋게 문서로 정리를 해놔야 서로 가르칠 수도 있고 확산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축적할 수도 있고 최근에 뭐 기록물을 많이 없앴다고 그러던데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비리 저질렀던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로 이렇게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공식 같은 게. 그리고 그 기록물로 남겨놓은 걸 보고서 또 우리가 그 수학적인 능력을 길러갔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교과서화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 수돗물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촬영해서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면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학 공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가 이미 왔는데 우리 교육은 수많은 교사들의 밥그릇이 달려있습니다. 그 교사를 가장으로 두고 있는 가족들의 밥그릇이 달려있어요. 그죠? 여러분 공공근로라고 들어봤어요? 공공근로가 뭐예요? 사실은 그냥 시청 공무원이 해도 되는 일을 좀 빈민층, 서민층 집단에서 일꾼들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풀 뽑게 하고 쓰레기 줍게 하고 그랬잖아요. 공공근로. 환경 미화한다고 페인트 칠하게 하고 골목길. 그죠? 그거 왜 시켰죠?
돈을 주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목적은 그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공교육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사들을 월급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이미 그렇게 변질됐어요. 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교육하고 교과서에. 물론 거기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교과서로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뭐 시간당 강의라도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건 우리 세대의 얘기예요. 그건 1980년생까지의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황이. 아주 극소수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뭐 명문대에 나오면은 연구 능력이 더 좋더라, 뭐 이런 확률이에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아주는 확률이 높았고, 예전에는 아예 지방대는 그 원서도 안 받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성장기 때 대기업에서. 그게 확률이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 방금 제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사진으로 찍어주면 그걸 수학 공식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그랬죠. 인공지능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명문대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어 수학 잘하는 애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죠? 근데 보세요. 공교육에서 영어 수학이라는 커리큘럼을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뭘 가르칠 거예요? 영어 수학 선생님이 제일 많은데 지금. 음악미술 가르칠 거예요? 예체능 가르칠 거예요? 영어 수학 가르치다가? 그 사람들 어떻게 월급을 주죠?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공공불로랑 똑같다니까요. 공공불로랑.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기에 맞게. 왜? 공공불로니까 이미 공교육이 공공불로가 돼 있으니까.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생계가 유지가 되고 나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영어 수학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좀씩 바꾸죠. 뭐냐면은 스토리텔링 수학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식을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 수학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스토리를 아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되니까 좀 위로가 돼. 네. 기능적인 어떤 자기들이 공공불로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얘한테 조금이라도 창의력이라든가 지적 능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공공불로이기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스토리텔링 수학 정도 가지고 인공지능을 상대한다고요? 다이과 골리앗도 안 돼요. 그건 거의 1000배, 10,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촬영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인간이 필요로 한 것을 인간이 뭔가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대신 채워줄 것이며, 심지어는 인간이 자기 의식적으로는 못 느끼는데 무의식적으로 뭔가 필요로 하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알고서 해결해주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공부하는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공부하는 시대, 인간이 기술을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이미 정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술이. 그 마지막 기술이 양자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인 거죠. 근데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나 대신 생각해주는 애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 생각을 얘가 더 대신해주고 잘해주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로보사피엔스를 만든 거예요. 로보사피엔스. 이게 인공지능이죠. 근데 로보사피엔스의 성능이 IQ 200짜리 인간 한 2만 명 합쳐놓은 것보다 더 좋아. 예를 들자면 이세돌을 한 5만 명 합친 것 같아. 그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는 작전을 바꿔야 돼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작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 보니까 나 원래는 모르게 이게 이제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이거 뭐 그냥 이거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뭐가 막 겹쳐있네. 작전을 바꿔야 되는데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대신해 주다 보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계가 점점점 다 대신 아주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뭐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65%는 전혀 새로운 지금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여러 가지 뭐가 안 맞냐. 자, 새로 생길 직업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새로 생기는 어떤 인간의 활동이 생기긴 생기는데 그것이 직업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인간이 놀아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 새로운 장이 생겨요. 새로운 장소가 생기고 새로운 역할이 생기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말이 돼요.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미래에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활동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맞아요. 그러나 65%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틀려요. 왜? 직업 자체가 사라지니까.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직업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어떤 활동으로 바뀌어요. 어떤 활동으로 바뀌는데 호모사피엔스가 로보사피엔스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은 거의 노는 쪽으로 갑니다. 노는 쪽으로. 신나게 놀면서 즐거운 호르몬을 몸에서 나오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호모 루덴스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호모 루덴스는 즐기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루덴스. 유희의 인간. 자, 그래서 지금 호모 루덴스로 가는 것 자체가 2045년이면 완벽하게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럼 지금 유치원 애들이 전성기예요. 이때가 2045년이. 그죠? 2045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35년쯤 되면 그게 이미 반반이 돼요. 일하러 간다? 라고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과 나 놀러 간다? 라고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반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쯤 되면. 근데 물론 나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이제 그 반 중에 이제 좀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쯤 저때쯤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국가의 자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굉장히 지금부터 정치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저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루덴스가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상대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애가 즐기지 않으면
자기 애가 즐기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시키지 마세요. 실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상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애가 학습지를 안 즐긴다. 그냥 학습지를 도배지로 쓰세요. 오는 거. 겨울철에 야외에서 이렇게 불쏘시개나 난로 이렇게 학습지를 잘 타고 괜찮습니다. 뭐 지금 그런 컨셉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 생각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우리 애가 전체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예체능에서 하나, 비예체능에서 하나 정도만 관심을 갖고 가져준다면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지금 정말 좋아서 공부하는 우리 애는 정말 좋아서 우리 애가 하는 모든 걸 지금 다 즐기고 있다. 자신 있는 사람. 엄마가 안 시키는데 지가 즐기는 활동들이 너무 많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가 지금 뭔가를 즐기는 현장에 있을 것이다. 이걸 100%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어요. 결국 그런 애들만 살아남아요. 미래에는. 왜? 호모 루덴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가져가셔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인간은 이제 의미 있는데 또 일론 머스크 얘기 좀 해야 되나? 네. 자, 우리 옛날에 TV 선전에 박노식 씨 아들인가? 가 나왔던 TV 선전이 있어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여기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 그거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우리가 애 나왔을 때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지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마음. 그냥 장애인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전도 있었고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딱 주어지면 이제 그건 기본이 되는 거야. 딱 깔고 앉는 거야. 이 다음에 다른 행복. 그 행복 주어지면 또 딱 깔고 앉아. 이 다음에 다른 행복. 이렇게 되거든요. 점점 좀 욕심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 초심. 부모가 자기 뱃속에서 애가 나왔을 때 장애인만 아니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초심. 그 초심을 지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엄마. 건강하기만 해라. 간섭 잘 안 해.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에 3명 보냈다는 그 이적 엄마. 딱 한 가지 질문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놀고 뭘 하든 방 치우지도 않고 한 가지 질문. 학교 갔다 오늘 재밌었어? 이 말. 오늘 숙제가 뭐야? 이게 아니고.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아니고. 오늘 재밌었어? 오늘 학교가 재밌었어? 이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4차 산업혁명기에 어울리는 교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이적 형제들이 보면은요, 약간 호모 루덴스에 가까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약간 콘텐츠, 스토리,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3명 다. 왜? 그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 오늘 재밌었어? 오늘 숙제가 뭐야가 아니다. 오늘 과제가 뭐야가 아니다. 오늘 재밌었어라고 물어봤거든. 두뇌가 저절로 그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테슬라 자동차의 CEO인데 몽상가예요.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스토리텔러예요. 인터뷰를 해보면. 화성에 사람들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를 잘 해서. 근데 얘가 그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보다 나이 어려요. 20대가 있었고 10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대 때가.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새로운 방법을, 물론 미국이라는 IT 인프라가 좋은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선점을 했느냐는 거죠. 그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선점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 모든 공통점에는 재미있게 산다라는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재미있게 산다라는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지자, 지지자, 호지자, 락지자가 나와요. 공자의 그 논어가 어딘가에 보면 무언가를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놈 위에 또 노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김종국 박사가. 그러니까 뛰는 놈이 지지자고 나는 놈이 호지자인데 노는 놈이 락지자야. 한 수 더 높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보통 엄마나 학교에서 하는 짓이 뭐냐? 즐길 수 없는 것을 주고서 즐기라고 그래. 도저히 즐길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이해도 안 가는데, 자기 수준하고도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좀 제발 즐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락지자는 즐기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이고 패러다임이고 사고방식이고 태도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얘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경험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험을. 그럼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가 현재 이게 재밌게 느끼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얘가 즐길 만한, 얘가 봤을 때 이게 장난감이어야 돼요. 그 애가 봤을 때. 어려서부터 천자는 빨리 떼는 애들 있죠? 한자가 장난감이에요. 그 한자가. 그러니까 한문 글 알아맞추는 게, 물어보고 알아맞추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럼 빨리 뗀단 말이에요. 수학의 천재, 언어의 천재, 대부분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걸 가지고. 컴퓨터의 천재, 컴퓨터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사장, 하사비스가 14살까지 공교육을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컴퓨터 가지고 놀았어요. 14살까지.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다음에 대학으로 바로 갔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안 다녔다고요. 그냥 놀았다고요. 컴퓨터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호모 루덴스적인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호모 루덴스, 즐기는 것, 인간이 즐기는 심리는 최초에, 그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최초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선택의 자유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너 이 장난감 가지고 놀래, 이 장난감 가지고 놀래, 이 장난감 가지고 놀래. 여러분, 애들이 그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표정 보셨어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나 이제 뭐 가지고 놀까, 이런 거. 뭘 가지고 먼저 놀까. 그 흥분한 표정. 그죠? 옵션이 많아진 거예요, 옵션.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 제가 그래서 예전에 참 오랜만에 이 비유를 듣는데, 예전에 이제 중매로 이렇게 시집장가 갈 때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아주 좋으면 부모가 추천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할 확률이 높은데, 이제 관리형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결혼 배우자를 부모가 정해주려고 했을 때 대부분 튕겨서 나갑니다. 마지막 반항을 가장 멋있게 하는 거죠. 가장 멋있게 하는데 누구를 데려오느냐? 누가 봐도 자기 부모가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최대의 복수예요. 최대의 복수. 우리 부모가 가장 싫어할 만한 사위감. 우리 부모가 가장 싫어할 만한 며느리를 데려와요.
그래서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들죠.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드라마가 시작돼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그러냐면은 선택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권유를 할 때는 최소한 8명에서 한 800명 정도 앨범을 하나 딱 가져와서 야 여기 앨범 안에 든 애들 다 괜찮은 애들이야. 한 명 골라봐. 엄마가 소개시켜줄게. 800명이 있어. 800명. 정신이 없어. 이 남자도 괜찮은 거 같고 저 남자는 스펙이 다 좋아. 막. 그죠? 그러면은 인간의 심리가 고르는 재미에 빠진다는 거예요. 첫째. 고르는 재미에 빠진다. 고르는 재미가 락지자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나는 뭘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사귈 것이냐. 근데 엄마 아빠가 딱 2명만 딱 사진 2개를 딱 둘 중에 하나 골랐다. 그럼 이게 고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 고르는 거냐고요. 둘 다 만나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2명을 만나볼 수밖에 없는데 한 20명을 제한을 딱 해줬어. 그럼 이건 진짜 고르는 거지. 왜 20명을 다 사귈 시간은 없어 내가. 그죠? 그 진짜 골라서 만나는 그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고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들이 애들한테 바로 그걸 못한다. 그걸 못해. 되게 보면 이겁니다. 너 바이올린 할래? 피아노 할래? 너 저기 숙제하고 놀래? 놀고 나서 숙제할래? 대부분 2가지야. 8가지를 제시를 못해주고 8가지를 굉장히 다양해야 돼. 네.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서 너 초중고등학교 때 놀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할래?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 놀래? 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초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 그냥 너 초중고등학교 그냥 계속 놀고서 대학교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라고 제안해 본 사람 여기서 여러분들 부모 중에서 그 제안을 해본 사람 있어요?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2가지 옵션도 제대로 제공을 못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은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락지자로 빠지는 첫 번째 화면은 굉장히 상반되지만 그것이 옵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을 권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을 권리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는 것을 나한테 제안해 줄 수 있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전혀. 이거는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엄마의 스펙트럼에는 내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보지? 나의 가능성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믿어줄 수가 있지 우리 엄마가?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스펙트럼도 가능해요. 너 10대 때 잘 나갈래? 20대 때 잘 나갈래? 30대 때 잘 나갈래? 40대 때 잘 나갈래? 50대 때 잘 나갈래? 60대 때 잘 나갈래? 90대 때 잘 나갈래? 네가 몰라. 그럼 거기에 맞는 다 방법이 있는 거야. 왜 이 세상에 일을 10년 동안 준비해서 좋은 일이 있고 20년 동안 준비해야 좋은 일이 있고 30년 동안 준비해야 좋은 일이 있어. 50년 동안 준비해야 좋은 일이 있고. 그죠? 그럼 일단 스펙트럼이 한 10개로 넓어지잖아요. 너 100살 이후에 잘 나갈래? 지금 못 나가도 괜찮아. 그죠? 이런 게 진짜 자유가 이게 진짜 옵션이거든요. 이거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나 교사가. 상상을 못해. 왜? 왜냐? 우리는 정답 교육을 받았거든요. 정답 교육. 모범생 교육을 받은 거야.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그나마 모범생들이었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던 교사들이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오히려 이 사장 아들이어가지고 공부 못하고 막 깡패짓 하다가 학교에 교사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백으로. 이 사장 백으로. 사립학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의 상상력이 더 좋아. 그 사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머스크한테 너무 많이 머물렀는데, 그래서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형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최강자가 돼요. 가장 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서비스해주는 IBM이라든가 구글이 가장 큰 부자겠지만 지금은 20년 후부터는 이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워낙에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전기랑 똑같이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잘 활용하는 애가 돈을 버는 시대로 바뀌어버려요. 즉 IBM하고 구글이 지금은 갑이지만 나중에는 IBM하고 구글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위에서 잘 노는 애가 갑이 돼요. 잘 노는 애가. 그 크리에이터의 시대라고 해요. 크리에이터. 콘텐츠 스토리텔러. 그래서 창의인성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에 있어서. 그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1분이나 했네. 1부 끝내고